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이해 휴장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럽 주요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46% 올랐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0.96%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최초로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최근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왔으며 지난주에는 매입 규모가 5,900만 유로에 그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서 최소한만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체 1,300억 유로 가운데 10%인 130억 유로 정도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유럽 쪽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브뤼셀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종 승인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와 그리스 문제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먼저 유럽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뤼셀에서 그 현지 시간은 오후 이제 11시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역시 슈이블레 장관이 독일의 재무장관이 현재 그리스의 지원과 관련된 2차 금융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그 해법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회의 전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간을 조금 더 넘기더라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1,300유로에서 1,360억 유로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소식이 좀 들어오면서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원샷에 모든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해결적으로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던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좋은 마무리 접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46%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68%,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96%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 시장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 좀 살펴드리면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정유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2.4% 상승을 했고요. BHP 빌리턴이 2.6%, 리오틴토도 2.8% 상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코머르츠방크가 2.5%, 그다음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도 2.6% 올라가면서 IT의 주가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BNP 파리바와 크레딧 아그리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EU와 ECB와 함께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트로이카 중 하나죠.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 국가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그 IMF는 그동안 그 EU 쪽에 그 특히 이제 유로존의 네. 재정 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큰 버팀목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오늘 들어온 새벽의 내용은 2차 금융 지원 금액에 있어서 IMF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만을 현재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차 구제금융이 1,300억 정도라면 이 부분의 약 10%인 13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그리스 구제금융 때도 약 100억 유로를 IMF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보다 2차 구제금융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10% 안팎에서 IMF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의 회의 결과가 좀 더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으로 추론해 본다면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는 추가적으로 구제금융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당초 그 예상했던 지원 금액에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럽중앙은행인 ECB나 그다음에 유로존의 일부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인 구제금융이 늘어나는 약 60억 유로 정도의 내용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IMF가 갑자기 이렇게 구제 금융 지원을 최소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IMF가 적극적으로 지원군 역할을 하다가 네. 조금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IMF의 재원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G20 국가들에게도 현재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과 신흥국들이 IMF가 유로존 위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G20 회담에서 이런 신흥국과 중국, 미국들의 어떤 재원 확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좀 유로존의 해법에 의해서 그리스의 지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영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12개 국가들이 EU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긴축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공동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 네.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가 EU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의 일부 국가들에게 이렇게 성장 위주의 정책을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서한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현재의 구도로는 이탈리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긴축 일변도보다는 균형 잡힌 성장과 긴축을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현재 좀 호소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2개 EU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영국이 여기 이제 그 찬성 인사표를 던졌고요. 이태리와 스페인 등 재정 위기 국가도 이런 쪽에 현재 동조를 하고 있고, 이른바 유로존의 그 다음에 EU 국가 중에 비교적 재정 상태가 좋은 네덜란드와 스웨덴, 핀란드도 적극적으로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 폴란드나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와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가 여기에 그 현재 동조 의사를
밝힌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공동 서한을 주장했던 이탈리아 몬티 총리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성명을 냈었는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몬티 총리도 네.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력이 있는 경제학자이자 그다음에 현재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긴축 일변도로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딜 거라는 이런 우려가 현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성장 촉구와 관련된 서한에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사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몬티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가 현재 주도하는 유로존의 긴축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현재 반발적인 심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리스 문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글로벌 증시에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EU 회원국도 추가로 원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던데요. 네. 이 하루 걸러서 이제 이란이 네.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계 유가 동향에 있어서 이란의 석유 장관의 얘기, 그다음에 네. 이란의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이런 쪽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최근에 EU 6개국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또 하루 만에 그 영국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EU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란의 제재 문제 이런 쪽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자 계속 강경 노선을 현재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위안인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란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다소 위안이라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강경 태세를 가져가는 것이 계속 유가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칼레바니 석유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류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 아시아에도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쪽의 통화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악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오르다 보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없을 상태인데 유가 민감도가 좀 작은 통화는 어떤 통화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유가 민감도가 네.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통화는 유류 수입이 많은 국가들이 네. 물가에 영향이 크니까요.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살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쪽의 통화들로는 엔화와 원화, 그 다음에 필리핀 페소와 인도의 루피나 홍콩 달러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런 유가의 변동 요인에도 환율의 움직임이 다소 민감하지 않거나 또는 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국인 경우에는 이런 쪽에 이제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호주의 달러나 그 다음에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화, 영국의 파운드 이런 쪽이 비교적 부정적 영향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유가의 움직임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쪽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지난달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엔고 탓에 제조업 수출이 둔화되면서 이 넉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나온 무역 수지 적자 이 수치는 이른바 쇼크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 네. 만큼 상당히 현재 심각한 부분이 일본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들으신 시청자 분들께서도
유의를 하실 부분인데요. 일본의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조 4,800억 엔을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1조 4,600억 엔이었습니다. 이보다도 악화된 수치가 나왔고요.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조 4,900억 엔입니다. 이러면 1월 달 한 달만 해도 작년에 일본이 가져갔던 무역수지 적자 규모의 약 59.4%를 현재 기록한 수치로 쇼크 수준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의 최근 2조 엔 이상 자본의 유출이 일본에서 현재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S&P가 일본의 현재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현재 계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증세 문제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기 하강 문제, 디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 이런 점은 현재 일본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 전국 뒤흔들고 있는 소비세 인상 논란 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들이 당면에 있나요? 네, 일본의 소비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5% 수준입니다. 이거를 2년 이내에 2배 수준인 1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여론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높이게 되면 이른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장년층과 현재 청년층, 노인층과의 다소 현재 좀 불화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현재 공무원의 그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7% 이상 삭감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여론이 아직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에 조금 정치권에서 어려운 부분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1월 6일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상태인데요. 이날을 전후해서 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지 관심 좀 집중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프레지던트 데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그 언론에서 프레지던트 데이에 걸맞는 현재 11월 6일 치러질 대선의 후보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오바마 현 행정부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현재 자명한 상태고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어느 후보가 이 대항마가 될 것인가, 이런 쪽에 현재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쪽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압류주택 등 주택시장의 현재 다변화 노력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반면 공화당 쪽은 현재 센토럼 후보와 롬니 후보가 박빙의 그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갤럽에서 나타난 지지율 수치로는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롬니 후보보다 센토럼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달리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의 그 박빙의 승부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이른바 공화당의 걸출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바마 후보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오히려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현재의 구도로서는 공화당 경선이 현재로서는 센토럼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달릴 수 있는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는지 이런 쪽을 잘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화당 후보들끼리 혼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네, 그 센토럼 후보나 롬니 후보 중에 네, 어느 한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박빙의 승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공화당 쪽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른바 파워 있는 후보가 상대방의 후보로서 등장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소 유리하지 않나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날을 또 맞이해서 미국 대선 전망까지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브뤼셀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마라톤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예,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개별적인 회의 종료 후에 특별한 어떤 별도의 기자회견은 일단은 잡혀 있는 건 없네요. 일단은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일단은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던 부분이 있던 만큼 일단은 오늘 시장 방향은 유럽 쪽에 일단은 포커스 좀 맞추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 지금 결과 나왔겠지만 일단 뭐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오름세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타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부정적으로 봤었던 여러 가지 장관들도 이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얘기를 하는 것만큼 일단 좀 타결에 대한 전망은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리스가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 의회가 긴축한 약속을 이제 제대로 이행할지, 요거는 사실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긴축안에 대한 이행 약속을 강하게 언급한 만큼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선반영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호재들은 이미 다 기존에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어떤 조정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유럽 쪽의 포커스보다는 어제는 다소 좀 기대감이 좀 떨어졌던 중국 시장에 대한 위안화 지준율에 대한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미국이 휴장했던 만큼 유럽과 중국을 바라보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인지 오늘 좀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볼게요. 어제 보면 전강 후약, 네. 왜 그러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종목별로 보면 대체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ETF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일단 좀 스톱이 됐던 부분도 있고 여전히 투신 컴퍼니에 대한 환매 움직임 이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PR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봐더라도 S&P 500 같은 지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투기성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다소 2000선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다만 소비재보다는 좀 자본재 관련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패턴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서는 뭐 장기 소외주였던 그런 흐름들이 뭐 상한가를 막 가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경기 회복하는 그런 측면들에서의 어떤 업종 순환 패턴 사이클 요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어제 시장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옥석을 참 가르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소비재 업종,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기계, 플랜트 이쪽에 대한 강세가 좀 예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 다만 산업재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이 건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다소 안 좋은 뉴스 플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PF에 대한 리스크까지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다소 수급이 꼬이는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강했던 흐름들인 만큼 일단은 기계 플랜트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소비재에 대한 흐름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포지션을 잘 잡을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일단 건설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철강 기계 정유 순서대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산업재의 어떤 대표적인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부각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역시 자동차 은행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은행이 다소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는 이 두 섹터가 제일 매력이 있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벤트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 것인가. 어제 하루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계 플랜트 쪽에서 그 이후에 2등 주제로 따라붙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락앤락, 뭐 CJ 제일제당, 뭐 롯데쇼핑, CJ 오쇼핑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준율을 왜 인하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인하했냐면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서서히 완화될 것이고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확보로 절대로 필요하니까 그런 정책을 쓴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일단 중국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어찌 보면 굳이 대형주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형주도 상당히 수급적인 흐름들이 꼬이게 되면 상당히 그 회복하는 데는 다소 좀 수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그 범위를 레인지를 상당히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들이 양호한 것들, 그다음에 소위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탄력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내가 모르는 업황, 모르는 업종, 모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런 흐름들에서 짧게 투자 시기를 짧게 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시는 것도 어찌 보면 지수에 대해서 위로 갈 수 없는 어떤 모멘텀 부재 속에서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중국 관련주 이야기부터 산업재 섹터에서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고거 휘발유 값이 지난 19일 리터당 2,219원 20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유류세 인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락하면서 손보업계는 이미 보험료 인하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 기관들이 증권 매매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쉰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쉬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치솟는 유가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 가격이 이미 2,000원 선을 훌쩍 넘긴 상황인데요. 급기야 국회의원들까지 유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고급 휘발유 값이 지난 19일 리터당 2,219원 이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사상 최고치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요. 보통 휘발유 가격도 지난 19일 리터당 1,986.6원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역대 최고치인 1,993.1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미국 등의 경기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에 서민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급기야 20일에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수면 아래로 있던 유류세 인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란 제재 등으로 국제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등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유류 세수도 증가해 세금 인하 여력도 현재 충분하다는 지적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거두드는 유류세 규모만도 18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대한상의 보고서에는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74.6원, 경유는 52.9원이 인하돼 소비자 물가가 0.1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당국이 지난 2008년 한시적이나마 유류세를 10% 낮춘 적이 있었던 만큼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류세 인하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묵묵부답인데요. 추가적으로 유가가 오르는데 세금을 낮추었다가는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아직 쇼크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류세 인하 방안에 소비자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예,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값이 뛸 때마다 주요 거론되던 사안 중 하나인데요. 네. 바로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보통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은 평균 1,891.7원으로 이 중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유류세가 절반에 해당하는 918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인데요. 유류세를 일정 부분만 조정해도 판매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 단체들도 틈만 나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는 2011년 유류세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0년보다 유류세를 9,779억 원을 더 걷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치솟는 유가, 서민들의 한숨이 절로 깊어질 만도 한데요. 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운전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 금융당국도 보험료 인하 여부를 주시하겠다며 업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락하면서 손보업계는 이미 보험료 인하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6.6%포인트 떨어진 상황인데요. 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이 지출된 비율로
손해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를 타간 고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보험의 영업손실 규모도 2010년 4월에서 12월 사이 1조 2,700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200억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선보사들은 보험료 인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손해율이 떨어진 것이 수익이 낮다는 뜻은 아니고 그간 손해율 상승으로 본 적자를 운용 수입으로 메워온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곧장 내리긴 쉽지 않다는 논리인데요. 올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더라도 계절적으로 선보율이 오르는 겨울이 지난 4월 이후나 돼야 보험료 인하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자동차 보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손보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영 여건인 개선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함께 증권 매매 수수료도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 투자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 등 유관기관들이 증권거래 수수료 개편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 4분기쯤에는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올해 안에 증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검토 단계로 감사원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방침인데요. 개선안 마련에 이어 공청회,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3, 4분기 중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는 기존의 정률제 대신에 수수료의 비용원가를 도입하고 거래 규모 구간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인구가 이미 20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계층 비중이 크고 있다는 점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건강이나 정신상태 이상 없이 무의도식한 인구가 지난달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신 쉬었음 인구가 20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월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1월보다 7.7%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들의 비중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인구는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나 퇴직 등으로 지난 일주간 쉬는 상태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령화 확산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젊은 계층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의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204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좀 후반 들어서 힘이 많이 약했어요. 예. 일단 장 초반에 갭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기대감, 또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개선, 또 간밤에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렇게 해서 갭상승에서 출발했지만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서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은 매수, 또 기관은 매도 흐름 계속된 가운데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어제 시장은 한 단계 쉬어가는 템포 조절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대선 관련주 등 최근 테마주들의 강세로 연중 최고치인 543포인트 달성했는데요. 대형주 랠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기면서 2월간 거래소 대비 강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측면에서 포스닥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의 중국 지준율 인하라는 재료로 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가 예.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장 특징주와 함께 강세 업종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중국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화학, 철강주, 중국 지준율 인하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LG화학, 호남석유,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2에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뭐 비철금속 업종도 강세 보였는데요. 원자재가 상승, 또 실적 상향 기대감의 반영으로 풍산 5.1%, 고려한 3.8% 상승 보였습니다. 테마주에서는 방산, 신공항, 시멘트 관련 업종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방산 업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북한군이 강경 대응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스페코, 빅텍 등 강세 보였고요. 신공항은 박근혜 위원장의 신공항 대선 공약 언급으로 도울산업, 세우글로벌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시멘트는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용화금속, 조광 ILI, 대한제강이 역시 동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 날을 맞이해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예. 유럽 증시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리스 구제금융 논란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예, 오늘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시장은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유동성이 계속 저희가 시장에 맡겨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말 뭐 ECB의 2차 장기 대출이 일단 예정되고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중국 또한 주말에 2개월 만에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역시 긴축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동성 효과는 아직 유효하다는 판단의 근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증시의 휴장으로 현재는 역시 그리스 문제, 또 유럽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의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한 가운데 이런 재료가 소멸됐을 시 역시 차후의 대외 변수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상승 추세의 훼손이 아닌 지수 상승에 대한 승부로 및 2000대 안착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종목은 보유,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 업종 및 향후 뭐 3월 5일 중국에서 전인대가 개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시 스트레스 변화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화학, 철강 등 중국발 수혜주, 또한 대형주 숨고르기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뭐 IT 관련 중소형주, 이런 쪽에 접근이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중소형주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중소형주 관심에 대한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예, 몇 가지 네. 근거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B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 하나로 들 수가 있고요. 또 최근 기관과 개인이 많이 현금화를 해두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예탁금이 20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거래소에서 코스닥까지 매겨 확산된다면 오히려 코스닥의 더 큰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 역시 좋습니다. 코스닥 30개 업체와 코스피 200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EPS 증가율이 코스닥 30개 업체가 26.5%로 오히려 코스피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계속되온 갇힌 현 구간대를 상향 돌파 시에는 종목 장세 랠리까지 예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있다면 어떤 업종 들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자동차 업종을 꺼내봤는데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 여태까지 많이 소외받다가 최근 들어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이 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부진에 따른 수급 리밸런싱 차원이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 볼 때 글로벌 업체들에 비교했을 때 4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은 둔화됐으나 순이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뭐 현대차가 2위, 기아차 4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 연기금에서도 자동차가 포함된 경기 소비재 섹터 최근 들어서 5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상당히 수급 측면에 불균형이 초래했지만은 소재 업종 많이 올랐다는 공감대 형성되면서 이쪽에서 자동차가 속한 업종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시가총액 비중이 5개월 연속 하향 중인 자동차 업종으로서의 좀 옮겨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GM과 포드 또 시가총액
이 올해 들어서만 21% 올랐고요. 또 폭스바겐이나 BMW, 다임러의 합산 시가총액 역시 30% 올랐습니다. 일본 역시 17% 올랐는데 저희는 0.7% 올라서 역시 좀 수급의 불균형 우려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일본 업체들의 반격 역시 저희가 하락 원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3분기 지진 또 태국 홍수 이런 건들로 해서 일본 업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 업체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일본 업체를 보면 2%, 3%대로 실적을 따져봤을 때는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엔고에서 엔저로 좀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지만 네. 추세적인 엔고를 돌리기에는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자동차 수요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쪽이 신흥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저희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잡아봐야 할지 이렇게 본다면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기아차의 뭐 K9, 그다음에 현대차의 산타페 등 신차 모멘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6.6배 수준이라는 현저한 저평가 국면 이런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한번 정도 매수해봐도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2월 예. 들어서 상승률만 따지고 본다면 현대차보다 기아차 상승률이 더 높았던 종목이기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좀 두 중에 어떤 종목이 그래도 더 유망할까요? 일단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개인분들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좀 접근하시기가 좋다는 판단이지만 뭐 네. 실적 측면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난 뒤에 기아차가 가는 것이 좀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뭐 대형주가 간 다음에 그 밑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주식이 갈 때의 어떤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쪽에 조금 더 큰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역시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